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목요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테스트를 한 직후여서 주목됩니다. 우주항공국 나사의 우주선이 소행성에 정면 충돌하는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화에서 수없이 봐왔던 미래의 지구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미션이었습니다. 플로리다로 카테고리 4의 강력한 허리케인이 접근 중입니다. 지난 100년 사이 최대 피해를 낼 수 있는 사태에 대해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로 예정됐던 플로리다 방문 스케줄을 연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앞으로 30년 동안 약 4천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초당적인 의회 예산국이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공화당과 보수그룹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서 막을 예정입니다. 달러 강세에 따라 세계와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의사당 폭동에서 가장 중요한 극우그룹 4명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선동 음모 혐의로 기소를 했고 피고인들은 시위 참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가져갔다고 반박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을 러시아에 병합한다고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도망자가 된 에드워드 스노우든에게는 러시아 시민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일본에서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만나서 이제 한 얘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발표가 조금 다르다기보다 한국이 조금 추가 발표를 해서요.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한다 하는 것은 물론 얼마 전에 방문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비무장지대에 갔지만 그때는 북한이 어떠한 그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을 때고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 그 항공모함까지 동원을 해서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그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직후이기 때문에 그 직후에는 보통 이제 미국의 중요한 인물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이것을 일본에서 처음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미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를 했고 목요일에 비무장지대를 방문한다.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는 더 힐이 제일 먼저 어제 제가 거의 저녁이 되기 전에 이 뉴스를 점검을 했으니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2가지 성명을 발표를 해서 추가로 하나의 성명을 더 발표를 했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이 다른 것은 미국에서는 분명히 비무장지대를 방문을 한다. 거기서 미군 장병들도 만나고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보고를 미국의 부통령으로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가서는 미리 다 예정돼 있는 것이니까요. 연설문 같은 것도 한국군과 미군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국전에 그때 그 싸워서 희생을 했었던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의 방어에 대해서 미국의 공약은 철통과 같다. 이런 표현 그대로 썼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하나의 성명에서는 부통령이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 축이다. 이런 것을 이제 말하고 이미 그 일본에서도 잠깐 만났으니까 대화를 나눴을 수 있겠고요. 한덕수 총리와 그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에서 만나고 나서 전기자동차 문제, 한국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얘기를 했다고 했고, 미국에서는 아직 일본에 가서 한덕수 총리를 만난 것까지 커버하진 않았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보도는 일단은 없습니다. 그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래서 이제 한국에 여기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일본에서는 미국의 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도 회담을 하고, 그리고 또 일본의 그 사업가들, 비즈니스 리더들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호주 총리도 만나고요.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도 만나고, 그 다음 스케줄이 이제 한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뒤에 한국에 방문을 함께 되면은 그때부터 미국에서 많이 그 뉴스가 나오게 되겠죠. 카멜라 해리스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그 전에 이미 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쪽에서 만났잖아요.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 최고위직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한 게 되지만, 지금 이제 행정부도 바뀌었고 이러한 유사시에 그땐 좋은 때 만나는 거고, 지금은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는 시기에 미국의 부통령이 간다 하는 것에 이제 미국에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에서는 오늘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국장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7월 8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가족들도 뭐 통일교와 연관이 있고 하는데, 너무 그곳에 많은 것을 쏟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통일교 신자는 아니지만 아베 신조의 당 자민당이 통일교와 굉장히 연관이 깊고, 자민당 정치인들의 반 정도는 이렇게 저렇게 통일교와 얽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그 반대적인 마음을 품고, 앙심을 품고 통일교의 최고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니까 아베 신조를 저격을 했다 하는 게 8월 7일이었습니다. 7월 8일이었습니다. 7월 8일, 8월 8일, 9월 8일 이렇게 두 달도 넘어서 국장으로 그 치러지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 국장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그 분위기를 미국에서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족만 국장을 치를 수 있다. 물론 전에도 한번 있었던 적이 있지만 왕족, 그러니까 불과 이제 며칠 전에, 딱 일주일 전이네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 이건 이제 왕족이니까 좀 왕족이 아니다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민당과 통일교와의 문제. 이것은 정치인들이 그저 막연히 뭐 신자가 꼭 아니더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은 자금을 받았을 수 있다, 통일교의 표를 받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통일교가 반대하는 무슨 뭐 동성결혼 반대라든가 이런 것을 일본의 의회에서 강하게 통일교 쪽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통일교와 연관이 있는 것은 꼭 무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뿐만이 아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랠리 오브 호프라고 한학자 씨가 그 문선명 전 그 총재의 와이프, 지금은 또 이름도 바꿨어요. 뭐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회에서 매년 어떤 해는 안 했던 적도 있지만 주최를 하는 그 같은, 말하자면 총궐기 대회에 연설을, 비디오 연설문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 연설문을 보내는 사람에게도 통일교에서는 돈을 다 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보냈잖아요. 똑같은 해에 돈 몇만 달러 받고,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한 번이 아니라 통일교 행사에 메시지를 보낸 게 적어도 제가 그 날짜별로 확인한 것은 2번은 됐고, 마이크 폼페오 당시에 국무장관도 보냈고, 마크 에스퍼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또 국방장관도 보냈고, 뉴트 깅그리치 트럼프 시대의 와이프는 바티칸 대사였고 본인은 공화당에 오래전에 하원 의장을 했었던 사람도 보냈고, 미국의 무슨 뭐 투자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 밖에는 뭐 독재자들이 많아요. 해외 지도자 치고는 뭐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타라든가 캄보디아의 훈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난 몇 년에 걸쳐서 통일교의 이 행사에 메시지를 계속 비디오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안 보냈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또 박형준 그 부산시장,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있었습니다. 광주시장이 있었고 이용섭, 또 전라북도의 송하진 지사도 거기에 보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냈으면 단순하게 뭐 돈 받고 비디오만 보낸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죽음으로 통일교가 일본의 정치에 미치는 그 영향을 지금 굉장히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을 치른다 해서 일본 사람들이 60%가 국장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이 통일교와의 문제, 왕족이 아니다. 세 번째는 세금. 얼마 썼다고 하나요? 16억 엔. 미국 돈으로 1,100만 달러가 들어갔답니다. 한 4,000명 이상의 조문객.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그 장례식장에 한 2,000명 조금 넘게 들어갔잖아요. 거의 배가 있는 거죠. 미국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해서 영국 외무장관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4,000명 정도 국내의 정치인들도 있을 테고 해외에 이 같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굉장한 외교가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도 서울에 와서 다시 정상 그 회담을 하기 전에 채팅을 한 거죠.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기로 했다 하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오늘 이 내용도 미국에서는 탑뉴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구의 종말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온다면 어때? 이거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좀 신비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한 아주 중요한 일이 어제 있었던 것도 오늘 미국 국내의 탑뉴스입니다. 미래에 대비하는 건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아마겟돈이라든가 최근에 나온 영화 제목이 뭐였죠? Don't Look Up.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 아니면 무슨 뭐 그 헐리우드의 여러 가지 무슨 뭐 아주 그 뭐 영화 같은 것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영화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제 지구를 위협하는 어떤 그 거대한 그 암석 돌덩이를 안전하게 우리가 그 제거할 수 있는가 그런 거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난 영화 무슨 뭐 딥 임팩트 연기 잘하는 모건 프리먼이 나오는 거기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잖아요. 어제는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는 우주항공국 나사 그리고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뭐 물리학자, 천체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서 지난 한 10개월 동안 무인 우주선이 태양 주위를 빙빙 돌면서 소행성 그 소행성의 크기가 풋볼 구장만 하다고 하거든요. 지름이 얼만큼이라고 하던가요? 풋볼 구장이니까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름이 70m. 디모르포스, 이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이제 그 우주선이 10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정면으로 그 거대한 걸 보면요. 거대한 암석과 무인 우주선이 작아요. 작은데 과학적인 힘을 바탕으로 정면으로 충돌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시속 15,000마일이래요. 우리가 프리웨이에서 시속 60마일, 70마일인데 시속 15,000마일로 가서 정확하게 충돌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 영어로 뭐 더블 등등등등 해서 결국은 이중 소행성 방향 전환 테스트. 뭔가 미사일이 온다 하면은 요격을 해서 요격 시스템을 해서 격출시키던가 뭐 이런데 이거는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임무의 첫 번째 단계로 충돌을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도로서 지구를 향해서 지구를 위협하려고 오는 다른 천체를 방향을 이동시키는 체인지시키는 첫 번째 인간의 시도가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라이브로 어제 오후에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마음을 졸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라이브 그 클립을 보면은 나사의 우주항공국 사람들 또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막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그게 딱 충돌을 하면서 소행성의 잔해 같은 것이 막 이제 퍼지고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는 와 하면서 이제 서로 막 껴안는 거 뭐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나사도 전례 없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하겠죠. 충돌을 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이제 데이터 같은 거, 그 멀리서 여기까지 데이터가 오다니요. 사진도 오고 살펴보고 후속 조치를 하겠죠. 그렇게 충돌하고 나면은 뭐
다 산산이 부서지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하니까 궤도가 움직인다던가 이런 것을 수정을 해서 만약에 정말 공룡이 다 없어지고 나서의 우리가 그 이후에 쭉 살아왔었잖아요. 공룡이 그 무너지고 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이 이후에 인간 그 지구에 대해서 뭔가가 올 때, 그때에 우리가 그 뭔가를 우리를 위협하는 주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가. 이게요. 사실은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뭐 크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다가 천문학자들이 이게 너무 그 중요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어떠한 그 증명까지 했기 때문에 6,006만 년 전 공룡이 멸망됐던 때가 6,006만 년 전이네요. 그래서 그런데 지구 전체를 파괴할 만한 아주 큰 소행성을 천문학자들이 찾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살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미국이 또 돈이 있으니까 과학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새 시대에 맞는 그런 그 일이고요. 아무튼 뭐 지구에서 굉장히 뭐 수천 킬로미터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1,000킬로미터는 적어도 넘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그 사진이 쫙 오면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 영화보다 더한 영화 같은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이것은 요즘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적으로 힘든 이런 때에 미국이 그 과학이 이뤄낸 또 하나의 승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박수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화가 있고 딥 임팩이라는 영화를 봤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딥 임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오래된 그 영화인데요. 이제 그 주인공도 많이 그 나이가 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잠시 뒤에는 지금 지구와 소행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것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 또 사실 미국 내에 오늘의 공통적인 탑 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학자금보다 제가 플로리다주의 허리케인을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플로리다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템파 공항도 오늘 오후부터 운항되지 않습니다. 먼저 열대성 폭풍으로 그 아래에 쿠바에서 시작돼서 원래는 뭐 내일쯤 도착할까 했는데 오늘 저녁에 이미 지금 플로리다와 로스앤젤레스 지역이 3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다가가고 있을 텐데 허리케인이 이제 최고 강도가 4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지금 쿠바 쪽에서 시속 125마일로 북상하고 있답니다. 125마일인데 나사의 무인 우주선이 소행성을 꽝 친 거는 뭐 15,000, 14,000에서 15,000 정도로 계산을 하더군요. 플로리다주에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오늘 플로리다주에 가기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주에 정말 강력한 지금 론 디센티스 주지사에 맞서서 찰리 크리스티라는 민주당의 주지사 후보가 있기 때문에 후원할 겸 가기로 했는데 이런 때는 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해서 가는 대신에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도 미국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연방정부에서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만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골치 아픔을 주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이민 문제에 있어서 낙태 문제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행정부와 정반대 방향으로 그냥 주만 그렇게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장애이지만 큰 장애를 주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공과 사를 구분을 하는 거죠. 연방정부가 그러한 플로리다의 주지사와의 개인적인 정치 의견 차이와 상관없이 연방정부로서 플로리다주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땐 정부 미국 국민이니까요.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이제 재해 지역으로 이미 선포를 했고요. 예상이 되니까 허리케인의 경로나 강도가 해서 연방 재해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국토안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연방 차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며칠 동안은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도 아주 논란이 많은 뭐 이민 이슈, 뭐
다른 주로 보낸다던가 이런 일, 낙태에 대해서 더 이상 험한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의 민생이 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템파라든가 뭐 마이애미 이런 곳 전체 특히 이제 해안 쪽 굉장히 심하겠죠. 학교도 다 폐쇄됐고 한 30만 명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하니까 대단한 강한 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 당연하게 그렇죠. 바람 피해는 대단할 것으로 파고가 뭐 10피트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말 그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과 폭우가 내릴 겁니다. 이게 이제 기후변화와 상관이 있는 거죠. 그렇게 트럼프가 아니라고 하고 공화당이 아니라고 하고 또 세계은행 총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임명을 한 그 사람도 뭐 기후변화가 무슨 상관이 인간이 뭐 이렇게 화석연료와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의견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아직도 그걸 믿고 계신다면 너무 순진하신 거고요. 너무 백지처럼 하얀 곳이니까 그림이 잘 그려지는 거예요. 검은색 칠, 특히 백지에 검은색 칠해 놓으면 더 또렷하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기후가 수면도 해수면도 높아지고 하니까 뭐 대륙도 더워지고 할 때는 그게 또 같이 붙어서 어떤 나쁜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고 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재판은 배심원 선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 뉴스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저는 그때마다 자세히 보도해 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은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역시 이러한 것들이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의사당 폭동 사건 가운데서 당시에 거의 900명, 870몇 명인가요? 800 몇 명이 아무튼 체포가 됐었어요. 당시에 그 체포가 됐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극우 무장단체가 이제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의 무장단체에 속한 기소된 11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데 11명 가운데 2명은 이미 본인들이 유죄를 인정을 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4명씩 나누고 한 명은 그럼 어디 갔죠? 4명씩 나눠서 오늘 4명 재판이 시작되고 나머지 또 4명은 11월 달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 혐의 자체가요. 선동 음모 혐의입니다. 선동 음모라는 것은 무슨 뭐 반역죄보다는 조금 덜해요. 그렇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30년 징역형까지 살 수 있는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위험한 건데 그러면 검찰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Oath Keepers라는 이 무장 단체의 사람들이 그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이메일 같은 것도 주고받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이메일도 주고받았고 심지어는 무기까지 사서 몇 개월 전부터 무기를 사서 워싱턴 의사당 저쪽 어디엔가 의사당 근처에다가 놓고 바이든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선동을 계속 해오고 음모론을 퍼뜨려 오다가 결국은 무장을 하고 의사당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게 선동 음모다 하면서 증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왔다 갔다 했었던 이메일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의 무기를 뭐 총칼 다 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스키퍼를 만든 이 리더요. 스튜어트 로즈가 이번에 그 재판이 시작되는데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리크루트를 해요. 군인들처럼. 여자는 없죠. 당연히 여자는 껴주지도 않아요. 여자는 없고 남자가 대체적으로 군 출신, 경찰 출신들을 리크루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당 그 사건에 쳐들어간 사람 가운데서 경관 출신이 있고 그런 것이고요. 해서 엽총을 다 포함을 해서 밤에 딱 볼 수 있는 어떤 장치 같은 것도 갖고 갔는데 특히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무장 이를테면 민병대라고도 본인들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스튜어트 로즈가 누구냐면은 원래 당연히 군인이었고 그리고 란폴 아버지 정치인 오랜 자유주의자 정치인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보좌관 출신이어서 왜 여러분들 2014년도 생각나시죠? 네바다의 목장주와 정부가 뭔가 이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는 정부의 그 명령대로 할 수 없어 하고 막 대치할 때 그때 막 가서 목장주를 뭐 보호하고 했었던 바로 그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은 이러이러한 일로 무기까지 갖고 그 전에 여러 가지를 선동을 해서 결국은 미국의 민주주의의 보루인 의사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사망한 사람이 있고 다친 사람이 있고 재산 피해가 얼마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무장을 하고 각오한 것이 다 VIP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VIP뿐만이 아니라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했다. 그러니까 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고 또 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가 피해를 보려고 할 때 그 피해를 신체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들고 간 거다.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변호를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변호의 그런 조건들은 다 가져다 지금 붙이는 건데 이제 5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5주일이면은 선거 끝나기 직전 뭐 그즈음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죄가 나오느냐 무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죄만으로도 최대 30년이 아닙니다. 20년이네요.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같은 그 기소건에 대해서 기소하고 재판한 건이 모두 9건입니다. 9건 모두 유죄로 확정이 됐거든요. 870명을 체포했네요. 그 870명 체포한 사람들 가운데 개인으로 보나 그룹으로 보나 이번 그룹이 가장 위험하고 그 그룹의 리더가 속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재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원래 뭐 한 2010년도, 2009년, 2010년이겠네요. 미시건주에 그 일이 있었던 때니까 2010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듯 하다가 온라인상에서는 활동을 암암리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확 이렇게 되고 요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막 이 사람들 지지하고 음모론도 지지하고 선거 유세하고 다닐 때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연방 하원 의원 출신의 마크 메도우스도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공화당의 장관들 또 공화당의 정치인들과 수많은 텍스트를 주고받았는데 그 텍스트 내용 자체가 오스키퍼스라는 총을 든 극우 무장 단체가 하는 것이나 목적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다. 이것을 목적을 정해놓고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텍스트와 이메일들을 주고받았다. 이게 이제 오늘 또 하나 책이 하도 많이 나와서요. 저는 이 책은 안 읽을 예정인데요. The Breach라는 그런 그 책에 오늘 시판될 책에 나오고 사실은 이 내용조차도 조금씩 다 뉴스로 전해졌었던 건데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책이 뭉퉁구려서는 아니네요. 더 디테일하게 이 한 권의 책에 다 담겨 있다고 하니까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일이고요. 잠시 뒤에는 그 뭐죠? 달러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광고 나가시는 동안에요. 아침에 이제 뉴스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이 뉴스는 전해드려야지 되겠다. 아니면 이건 시간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게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급하게 전부 읽고 보고 하는데 충분히 소화가 될까? 걱정하면서 저 맨 뒤로 이 컴퓨터 맨 아래로 이렇게 링크만 밀어놓고 그러는 때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코비드 19과 BTS에 관한 것을 지금 광고 나가는 동안에 잠시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웃었어요. 자, 우선 그 달러 이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요즘 뭐 너무 많이 뭐 한국이 어제도 1,430원 넘은 것 같고 당연히 뭐 올해 말에 1,500원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식시장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우려
달러의 불균형, 뭐 가치의 불균형 이런 것들 때문에 내려가서 그 S&P 500 지수 뭐 어제도 내려갔고 지난 2주일 사이에 11% 내려갔는데 지금은 다우지수 역시 154.66포인트 내려가고 나스닥 16.29포인트 S&P 500도 뭐 좋겠어요. 15.59포인트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이제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 걱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는 오늘 뭐 세계 모든 매체들이 다 달러 강세 급등이죠. 그것도 그런 것을 보도를 하는데 달러가 강해지면은 거의 모든 나라의 화폐가 가치가 이제 줄어들어서 뭐 유로화의 경우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은 약간 뭐 0. 몇 정도 달러가 조금 높지만 거의 1대1이 됐거든요. 이렇게 돼서 뭐 한국도 뭐 수출을 해도 달러로 결제하니까 힘들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 세계의 경제와 전 세계의 소비자들 시장을 승자와 패자로 달러 강세가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이게 지금 뭐 한두 주일, 한두 달 이렇게 가다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앞으로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인상을 멈추거나 내리지 않을 때까지는 달러의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영국 중앙은행도 비상사태, 한국 중앙은행도 비상사태라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굉장히 그 달러를 그 불확실성이 있을 때 달러에 대해서 믿으니까 상승시킨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자율이 올라갈 때는 달러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간단하게 수없이 오늘의 미국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겁니다. 같은 나라에서도 뭐 이 달러가 강하니까 미국은 좋지? 미국이 좋긴 뭐가 좋겠어요. 미국도 수출도 하는데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사람들이 있죠.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 미국에서 수입할 때 한국 분들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는데 달러로 결제를 하니까 소소한 뭐 액세서리부터 그러니까 패션 주얼리부터 여러 가지 뭐 모든 생활 필수품 전부 그리고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미국이 해외에서 금속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조금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에너지도 수입하고 미국이 가장 큰 에너지 수출국이기도 하지만 수입하는 부분도 또 따로 있고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런 그 수입업자들은 좋고 또 여행을 한다면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방역 같은 것도 이제는 부분적으로는 운명이야 하는 것도 있고 국가 자체에서 처음처럼 완전하게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여행이 자유로워졌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유럽으로 여행 가실 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유럽으로 여행 가셨던 분들 1대1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으실걸요. 유럽 여행이 이제 뭐 활성화된 지가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몇십 년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온 세상이 세일인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겠죠. 반대로 좀 달러의 강세 때문에 나쁘신 분들 똑같은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다국적 기업이 많으니까 대신에 본사가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다른 나라들에서 돈을 번 것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면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많이 벌어도 손해랍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드리자면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세일즈포스라는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파는 그런 그 회사랍니다. 그런데요. 분기별 수익 좋았대요. 좋았는데도 8억 달러 손해랍니다. 돈을 환전할 때 달러 강세 때문에 유럽 쪽에서 팔면 유로화를 달러로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엔으로 지금 엔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도 뭐 중앙은행이 개입하고 하니까 잘 안 하던 것을 하니까 파운드는 뭐 물론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면서 미국으로 관광 오는 사람들은 쓴맛이죠. 많이 줄어들겠죠. 미국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갈 때는 좀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흐름을 탄다. 이 내부에서도 흐름을 탄다. 뭐 흐름을 탈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러가 강세일 때 해외에 나가고 또 달러가 강세일 때 열심히 그 수입품을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팔면서 달러 스토어 하시는 분들 좋으시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전에 제가 봤었던 뉴욕타임즈의 기사, 굉장히 긴 기사인데 그 가운데서 BTS와 연관된 부분만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상. 뭐가 있었냐면 코비드 19이 거의 끝나가는데 여기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메시지를 실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실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코비드 19 팬데믹 때 어디 가지도 못하고 힘들고 할 때 나를 이기게 해 주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데 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팟캐스트 들으면서 그랬다 해서 특정한 팟캐스트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내려가니까 사진이 BTS의 사진과 BTS 티켓이 적혀 있는데 from entry 하면서 섹션 뭐뭐뭐 라스베가스 공연이네요. 이 버러에 감사한다 하는 한 분이 오리코라는 분이 야 완전히 그 히트곡 버러를 본인의 헤드폰에 가득 채웠답니다. 어떤 한국 분들은 버러는 뭐 별로 그 강함 그 충동 같은 것이 없어라고 얘기하시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게 인기겠죠. 그리고 블랙핑크도 지금 뭐 앨범 차트에서 넘버 원에 올랐잖아요, 이번 주에. 아무튼 그 버터가 헤드폰에도 있고 핸드폰에도 있겠죠. 가득 채우고 나서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방탄소년단의 7 멤버 이름 저도 다 못 외우는데 정국, 비, 지민, 슈가, 제이, 진, RM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뭐 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미이신 분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BTS가 힘든 시기에 나에게 말을 걸었고 나를 힘듦에서 좀 이렇게 해방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일본계와 중국계 분이세요. 이분이 오리코라는 분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미국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왔었는데 그런데 한국 그룹이 세계적인 팬 그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을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네 하면서 그 일본계인 이 여성이 중국계 일본계인 이 여성이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한국 음식을 하도록 영감을 줬다 하면서 이분 그 사진까지 나왔어요. 비교적 젊은 분이네요. 대부분이 이제 최근에 노래 빼고는 방탄소년단이 한국어로 노래를 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아미가 어떻다 4월 15일에 네바다주의 그 공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 등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그곳에 있었던 것이 행복했다. 순전하게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코비드 19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뉴욕타임즈에 보면 그 밖에도 이제 많은 다른 스토리와 사진들 당신의 자장가에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또 뭔가요?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이 마음 주고 거기에 그 많이 마음을 묻혀 놓고 즐거움은 즐거운 거죠. 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 하려고 그랬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오늘 내일이면은 오늘 거의 확정된 것이고 그리고 금요일에 9월 30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통해서 지금 돈바스 지역의 2군데 그리고 또 다른 2군데의 우크라이나에서 국민투표를 한 결과 그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를 조국으로 택했다 하는 것을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모스크바와 아주 친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정당성을 받기가 힘들겠죠. 지금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크림반도가 2014년도에 러시아로 병합됐어도 아직도 크림반도를 러시아 땅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국가가 거의이니까요. 그렇지만 푸틴으로서는 특수작전을 본격적인 전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그쪽이 우리나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런 명분도 있어야지 되고 하니까 그렇고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징집을 발표하고 나서 어떤 경우는 보통 그 서방 세계에서는 이것도 약간 계산을 달리해야지 될 것 같아요. 4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도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데 지금 한 2주일 정도 훈련시키고
뭐 최전방에 배치한다던가 여러 가지 안과 여러 가지 루머들이 바깥에 그 떠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5,000파운드를 내고 그런 그 민간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에서 탈출하는 사람들도 있고, 터키는 뭐 러시아 사이에서 비자 없이 가는 나라니까 사람들 많고, 몽골에도요 지금 러시아 젊은이들이 집도 없고 뭐 그러니까는 길에서 잠자기도 하고 한다고 하거든요. 발틱 해안 같은 데선 여기서 또 다른 나라에 서로 이제 내부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걸 받아야지 된다.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아니면 쫓아내야지 된다. 여기서 저는 또 북한이 생각나죠. 북한으로 가면 뭐 중국 국경에서 가면은 그 사람들 숨지는데 쫓아내잖아요. 중국이 북한과의 어떠한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떤 때는 그냥 눈 감아주고 어떤 때는 쫓아내고, 지금 이것을 발틱 연안의 국가들과 러시아가 해야지 되는 그런 그 일들이고요. 글쎄요, 어쨌든지 그 러시아가 이렇게 해서 군인들을 보내고 훈련을 짧게 하던 길게 하던 그럴 경우에 이미 우크라이나에 가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사기가 좋아지기는 할까 하는 것은 여전히 뭐 의문표는 남고, 오히려 질척거리면 왜 일 못하는 사람이 옆에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고, 푸틴으로서는. 그리고 스웨덴 해양 당국은 러시아 소유의 노르드스트림 그 원 파이프라인이 스웨덴과 덴마크 해역에서 그게 이제 뭔가가 새어 나와서 노르드스트림 2 프로젝트 가까이까지 전례 없는 이건 누출이다라고 얘기하고, 일본은 러시아 대사를 소환을 했습니다. 주1 러시아 대사를. 왜냐하면 일본 외교관이 블라디보스틱에서 뭔가 신문한다 하면서 신체적으로 외교관인데도 불구하고 눈도 가리고 신체적인 어떤 제지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에드워드 스노우든이라는 국가정보국의 계약자로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2013년도에 망명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받아줬기 때문에. 국가정보국 계약자였는데 국가정보국이 이제 국가정보국 쪽의 부서가 사찰을 한다. 나중에 이게 그 전화 도청 같은 것 하는 것이 항소법원에서 불법이다라고 그 판결을 내렸는데, 그 당시에 그 정보당국에서는 테러리스트, 실제로 뭐 샌디에고의 무슨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 했고, 이 사람이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오길 원한다고 했어요. 2019년까지. 블라디미르 푸틴이 시민권 신청 2020년에 했는데 안 주다가 어제 시민권 줬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